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이, 이 단어가 특히 말씀드린 과학기술 발전의 현재의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존재, 이루어준 그 사회가 바로 싱귤레리티의 시대인데, 어느 시점에는 기술이 사람을 압도하는 점, 즉 알파고가 한국 바둑의 최고수를 백전백승으로 이기는 그 순간. 자, 우리 주위에 미래 사회로 넘어가는 관행의 산을 넘고 그다음에 규제의 강을 건너가는 이 와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오히려 비본질적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 미디어학부 마동훈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SF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SF 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를 좀 흥분하게 만듭니다. 즉 겪어보지 않은 사회인데, 겪어보지 않은 시대인데 먼저 가보는 거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적인 예언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혹은 소설의 독자들이 어떤 위로를 얻고 삶의 영감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배움의 이야기를 했고, 대학의 이야기를 했고, 미디어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디어, 대학, 혹은 교회, 사회 조직, 경제, 기업, 국가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요? 현재의 시점에 비추어서 미래를 봐야 될 텐데요. 2022년 현재의 시점은 그러면 어떤 시대인가요? 2020년에 우리 사회는 그냥 단순히 어법의 변화가 아닌, 표현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문법의 변화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 공장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활로를 조금 더 찾고 하는 것이 아주 어법의 변화라면, 약간의 변화라면, 문법의 변화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 생산해야 되는 생산품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어법이 아닌, 말하는 방식이 아닌 문법의 변화의 시대가 바로 2020년에 바라봐야 되는 미래사회의 이해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법의 변화의 핵심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가 그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약 10년째 우리 일상의 주위에 딱 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거 변화를 만들고 바뀌는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여서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냥 막연히 변하자가 아니고, 첫 번째, 없애야 되는 게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세상은 변했지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되나요? 좀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것이 정리됐다면 이제 앞으로 새로 생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으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로 변화해야 되는 방향은 첫 번째, 과학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AI, 데이터의 시대가 바로 초지능의 시대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변화해야 되는 방향, 두 번째 방향은 이제는 혼자 하는 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 협업도 과거에 그냥 협력을 해서 무거운 짐을 같이 드는 정도의 협력이 아닌 좀 초협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것을 초학제적 노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대학에서는 전공이 다른 영역들끼리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는 일만 잘하고 있으면 됐는데 그게 바로 분업체계의 일의 방식이었죠. 이제는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같이 일하는 방식, 어떻게 연결하는 거의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교과서 속에 나오는 정답이 아닌 실제 사회 속에서, 실제 세계 속에서의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키워드들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이, 이 단어가 특히 말씀드린 과학기술 발전의 현재의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싱귤레리티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즉 과거에 있던 어떤 작은 생명체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의 등장인데, 이 완전히 새로운 것 등장,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과학기술이, 특히 데이터가,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전이, 눈부신 발전과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의 축적과 데이터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회가 바로 싱귤레리티의 시대인데, 어느 시점에는 기술이 사람을 압도하는 점, 즉 알파고가 한국 바둑의 최고수를 백전백승으로 이기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이세돌 바둑 국수의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에서 바로 이 싱귤레리티의 시대가 이제는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알파고 바둑 하나에만 국한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시대입니다. 로봇의 시대,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SF 소설과 SF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로봇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옛날 만화 영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톰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거기 등장하는 로봇 아톰은 로봇 태권브이까지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weak AI, 즉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영화 트랜스포머 아시죠? 트랜스포머 정도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다음에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완전히 사람이 로봇의 속에서 뭐 정말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는 그 점쯤 되면 이건 바로 싱귤레리티가 되겠죠. 자,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불러오는, 또 때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을 막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조건의 최적 조건을 만들까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거기가 학위를 주는 대학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think tank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래 사회에 담대하게 나서면서 인류의 삶의 최적 조건을 생각한다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기업과 대학과 정부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콜래보레이션입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이 협력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규모가 있는 정말 중요한 제대로 된 협력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마이클 조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가끔 합니다만, 재능은 게임의 승자를 만들고, 그러나 협력과 지성은 챔피언을 만듭니다. 즉 개인의 재능 가지고 한 게임 한 게임 이길 수 있지만, 실제로 한 시즌의 챔피언이 되는 것은 한 명의 개인기로 잘 안 되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프로농구의 시즌에서도 시즌이 길다 보니까 부상 선수 나오고 부진한 선수 나오고, 그 부진한 선수 빠지면 게임은 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한 명의 재능은 게임의 승자를 만들지만 실제적인 협력은 챔피언을 만들 수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온도계의 역할은 뭔가요? 그야말로 온도를 재주고 체온을 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 조절계의 역할은 뭔가요? 온도 조절계는 실제로 온도를 조정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의 리더들이 갖춰야 될 대목은 온도계를 해주는 것이 아닌 온도 조절계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4차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온도 조절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온도 조절계가 필요하긴 한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온도 조절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니까 밤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고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고 해가 지면 온도가 좀 떨어지는 이 패턴이 일정하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엄청난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미래 사회에 낮과 밤이 없어지는 어떤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온도 조절계가 절실하죠.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특히 경제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또한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가 또한 큰 이슈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방향에 특히 미래 사회의 인류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풀어나갈 것들이 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행입니다. 사람의 영역입니다. 관행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문화의 부분입니다. 참 바꾸기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면 가서 입 닦고 세수하고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게 좀 명상의 시간을 갖는 관행이 있는 사람을 행동을 하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리해서 얘 빨리 일어나가지고 지금 빨리 입 닦고 세수하고 빨리 나갈 준비해야지 하고 하면은 아이는 예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즉 관행은 버릇이기도 합니다. 관행은 우리가 해왔던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은 전부 산업사회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전에 딱 튜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했다고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목표치가 정해진다면 약간의 변화씩은 필요합니다. 대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과 공부를 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다 동의하십니다. 바뀌어야 되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자, 그러면 교수님들이 좀 거꾸로 학습의 방식으로 학생들과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거꾸로요? 왜 거꾸로요? 아니, 제대로 교육을 우리 한참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문제 해결, 거꾸로 학습, 여기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는 해요. 그럼 한번 실행해볼까요? 제가요? 그걸 제가 왜 하죠? 난 불편해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래도 교수님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관행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조직에서도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사람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바꿔야 될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제도를 둘러싼 규제가 또한 바뀌어야 될 영역입니다. 규제의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자, 이제 규제하지 말고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규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취임 때마다 하시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취임하신 지 1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째부터는 또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특히 규제의 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래서 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가장 힘이 있는 첫 해에 해야 되는데 이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바꾸는 거를 대단히 겁을 냅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의 방침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의 많은 기관들의 또 많은 정부 부처들의 뭐 규정, 기타 등등 무슨 정관들, 회사 정관들 보시면은 쭉 나오다가 뭐 회사의 조직, 임원, 인사, 재정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내용이 한 10페이지 되면 뒤에 부칙이 한 20페이지 되는 데가 많습니다. 부칙. 웬 부칙이 그렇게 많은지. 자, 부칙이 그 정도 될 때면 다시는 사실은 이 원문을 다시 써야 될 겁니다. 부칙이 계속 있는 정관과 규칙들은 결국은
약간의 변화는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규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부칙이 아닌 새로운 정관을 만들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서 출발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말이 그렇지 관행의 산을 넘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의 강을 건너가는 것은 미래 사회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대단히 험난한 길이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미래로 가는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니 두렵기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 거기 점술가도 등장하고 예언가도 등장하면서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뭐가 틀렸다 나는 안 가겠다. 우리 많은 이야기책에서 많은 고전들에서 또한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 그 길이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루퍼트 멜데니우스 중세 교부가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이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해서 안 되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정말 합의가 필요하다. Unity in essentials. 여러분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윤리 혹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조직에 가는 방향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Non-essentials, 즉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자유가 필요하다.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하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일상의 주위에서 실제로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무슨 토론과 분쟁과 생각이 안 맞는 것이 계속 있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느 회사에 자문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외부에서 자문을 하는 입장이니까 회사의 경영과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개입할 시간도 없고 제가 그랬지만 조금 좀 중요한 논쟁이 생겨서 이 문제는 좀 와서 좀 개입을 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나눠주시죠. 그 큰 회사에 있는 2명의 대표이사가 큰 그룹의 한 건물로 만들어서 들어오면서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그 회의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이해하는 한에는 새로운 사옥을 하나 지으면서 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새로운 사옥, 이쁜 사옥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를 정하는데 한 대표님은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한 대표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두 분이 다 팽팽하게 이 점에 있어서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회사에 오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한 거 하나 또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한 분의 얘기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고 왼쪽으로 가도 일리가 있는데 이 즈음에서 두 분의 의견을 첨부해서 결국은 두 분은 건축 설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 설계사에게 굉장히 스마트한 설계사의 이 일을 맡기고 이런 걸 감안해서 지어주십시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그리고 이 회사의 꽤 규모가 큰 회사의 전체의 방향성이라는 본질과 좀 떨어져 있는 주제야. 물론 새로 사옥을 지으면서 그 사옥의 앞도 조경도 이뻐야 되고 자동차가 오른쪽 왼쪽 진입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래서 제가 이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니 두 분의 의견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건축 설계사가 대기하고 있으니 그분에게 맡겨서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겁니다라고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나중에 그중에 어떤 한 분과는 제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니까 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었는데 결국
그 회사 제가 가끔 가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밌으니까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지? 그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위에 미래 사회로 넘어가는 관행의 산을 넘고 그다음에 규제의 강을 건너가는 이 와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오히려 비본질적에 대한 것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뒤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관행들입니다. And charity in all things. 모든 다른 것에는 될 수 있으면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이 멜레니우스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점이 특히 어느 시대건 앞으로의 시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엄청난 과학기술의 시대에 과학기술이 먼저이냐 인간이 먼저이냐 아까 싱귤레리티 여기서도 사실 균형이 필요하고요. 뭐가 진짜 본질이냐.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형식이 자유를 억압하는데 형식과 자유 간의 조화가 필요하고 많은 일들은 개인과 공동체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또한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제가 우리 사회, 미래 사회로 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중요한 관찰 대상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들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들만 100% 관철하기 원한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대안은 없죠. 자, 저는 본질의 문제, 아까 말한 멜레니우스 얘기 중에 본질의 문제가 바로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질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문제들 중에 모두가 다 본질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매던 파란색 넥타이를 매던 이거는 취향의 문제이고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러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편하지만 제가 나 오늘 무슨 넥타이 맬까? 무슨 색깔? 저희 집사람, 큰딸, 둘째딸, 막내딸 다 물어봐서 제가 색깔을 정하면은 혹은 그것을 다 합친 색깔로 정하면 아마 이상한 색깔이 나올 겁니다. 누구도 넥타이를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이니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내가 회사에서 오늘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가 그게 본질 아닌가요?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직, 개인, 교회, 대학 모두 그렇습니다. 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체리티, 관용의 문제, 그건 바로 좀 정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어떠신가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자발적인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소외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도와줘야 되겠죠. 결국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진리, 자유,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애야 되는 것이 있고 또한 그대로 갈 것이 있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를 내다보면서 모든 개인과 조직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의 혹은 온도 조절계가 되는 새로운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땅을 지배하고 미래의 땅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